전직 애널리스트가 보는 시장의 진실. 1. 프롤로그 마이너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55년 인생 중 30년을 증권가에서 보냈죠. 은퇴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차트를 확인합니다. 어젯밤 유튜브 방송을 끝내고 누워있는데 문득 10년 전 토론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한 패널이 코스피 4천을 외치고 다른 패널이 5천을 주장했죠. 둘 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큰 목소리에 휩쓸렸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장은 3천에서 멈췄습니다. 누구는 4천 간다. 누구는 5천 간다. 큰 목소리가 진실이 되는 게 무서운 거야. 제가 그날 느낀 감정이었죠. 오늘 아침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채널을 틀자마자 한 애널리스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코스피 5천은 기본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넘쳐날 겁니다. 저는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2008년. 매번 같은 패턴이었죠. 낙관론이 절정에 달할 때 시장은 돌변했습니다. 아들 지훈이 출근 전에 들렀습니다. 아빠, 요즘 주식 분위기 좋던데요? 친구들도 다들 뛰어들고 있어요. 제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모두가 뛰어들 때가 가장 위험한 때야. 지훈이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죠. 무리도 아닙니다. 28살 청년이 어떻게 제가 겪은 폭락장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97년 11월, 2000년 3월, 2008년 9월. 제가 기록해둔 시장 전환점들이었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낙관론을 외칠 때 조용히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 지훈이가 출근하고 난 뒤 저는 유튜브 방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시장의 목소리가 아닌 시장의 신호를 읽는 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반전. 월요일 아침,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코스피 5천 간다던 기사들이 사라지고 조정 불가피 하락 전망이라는 제목들이 포털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 5천 간다던 사람들이 오늘은 곡소리를 내는구나. 오전 10시 옛 동료 김상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구는 아직도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죠. 민호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구야, 분위기는 원래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야. 그게 시장이지. 사실 저는 이미 징조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고 개인 매수세만 늘어났죠. 전형적인 고점 신호였습니다. 점심때 지훈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오늘 코스피 2% 빠졌어요. 뉴스 보니까 난리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2%가 시작일 수도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해두렴. 오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대부분 패닉에 빠진 질문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팔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다시 오를까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문제는 변동성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이죠. 저녁 무렵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사상 최고가 경신할 것이라던 애널리스트가 단기 조정 불가피라고 입장을 바꾼 내용이었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코스닥 2000포인트를 외치던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그들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질 뿐이었죠. 밤 9시 미국 시장이 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1% 하락으로 시작했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다. 3.
흔들리는 투자자 심리. 화요일 저녁, 지훈이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아빠, 이럴 땐 빨리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기 전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가장 위험한 거다. 폭락 때 팔고 반등 때 후회하는 게 투자자의 비극이지. 지훈이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설명을 시작했죠. 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10%씩 떨어졌죠.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후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했죠. 그때 판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하게 됐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시장이 요동칠 때일수록 차분해야 해.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계획대로 움직이라는 거야. 미리 세운 원칙을 지키는 거지. 저는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투자 원칙들이었죠. 첫 번째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공포에 팔지 말고 탐욕에 사지 말 것. 상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어. 개미들이 물려가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어.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지. 실제로 제가 본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80%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판다는 것. 왜일까요? 감정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놓칠까봐 두렵고 하락장에서는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죠. 밤늦게 유튜브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시청자들의 글이 가득했죠. 선생님 믿고 들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요? 파산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죠.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입니다. 새벽 1시, 저는 내일 방송에서 할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흔들리는 투자자 심리를 다잡을 수 있는 이야기. 제가 30년간 배운 지혜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4. 숙면 포트폴리오. 수요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별했죠. 여러분, 오늘은 숙면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숙면 포트폴리오가 뭐냐고 질문이 쏟아졌죠. 내가 편히 잘 수 있는 종목, 그게 진짜 내 자산이다. 이게 워렌 버핏이 말한 투자의 핵심입니다. 저는 90년대 후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 자산을 고위험 종목에 투자했죠. 매일 밤 시세를 확인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미국 시장을 확인하고 다시 잠들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무너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과 불면증. 의사가 물었죠.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십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꿨죠. 지훈이 방송을 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그럼 어떤 종목이 숙면 포트폴리오예요? 저는 방송에서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 장기적으로 성장할 기업, 배당이 꾸준한 기업. 이런 곳에 투자하면 시장이 요동쳐도 잠은 잘 수 있습니다. 상구가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야, 너 방송 봤어. 숙면 포트폴리오라. 나도 요즘 잠을 못 자긴 해. 상구는 여전히 고위험 투자를 하고 있었죠. 레버리지를 쓰고 선물 거래도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구야,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야. 마음의 평화지. 워렌 버핏의 또 다른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합니다. 수익은 당신이 얻는 것이고 스트레스는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다. 밤 10시 시청자 한 분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70대 은퇴자였죠.
선생님 말씀 듣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이제야 편히 잡니다. 이런 메일이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보다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니까요. 5. 역사적 폭락장의 교훈. 목요일 저녁 지훈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어떻게 겪었는지 이야기해 줄게. 97년 12월, 저는 39살이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하던 전성기였죠.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280까지 떨어졌죠. 하루에 10%씩 빠지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았어. 그게 인생 최악의 실수였지. 98년부터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판 종목들은 1년 만에 5배가 올랐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은 달랐습니다. 이미 한 번 경험했으니까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을 때 저는 오히려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하지만 역사를 보면 답이 있었지. 저는 오래된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대공황, 오일 쇼크, 블랙먼데이,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든 폭락 후에는 반등이 있었죠. 떨어졌던 건 늘 반등했다. 다만 그때 못 견디고 팔았던 사람들은 망가졌지. 지훈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폭락이 기회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지. 하지만 빚으로 투자한 사람에게는 재앙이야. 상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폭락이네. 이제 바닥인가? 저는 답했습니다. 바닥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이 공포의 극단은 아니야. 실제로 공포지수를 보면 아직 극단적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바닥은 모두가 포기할 때 오죠. 증권사 창구가 텅 비고 주식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밤늦게 제 투자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30년간 겪은 수많은 폭락과 반등. 그 기록들이 제게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교훈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내일 방송에서는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투자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6. 환율이라는 경고음. 금요일 밤 상구와 만나 소주를 마셨습니다. 상구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죠. 코스피, 아직 갈 길 멀어. 돈 풀면 다시 간다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환율이 불안해지는 순간 돈을 더 못 푼다. 그게 진짜 신호야. 상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환율 차트를 보여줬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뜻이야. 그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거지. 97년 외환위기 때를 떠올렸습니다. 환율이 2,000원을 넘었을 때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이 무너져.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이 더 올라. 진퇴양난이야. 상구가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달러 자산을 늘려야지. 환율 리스크를 해지해야 해. 저는 포트폴리오의 30%를 달러 자산으로 바꿔놨습니다. 미국 국채, 달러 예금, 그리고 미국 주식.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로는 수익이 나는 구조였죠.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환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쉽게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해.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로 살 수 있는 주식이 줄어들지. 그래서 안 사는 거야. 상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거야?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할 거야. 그게 현실이지. 우리는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리, 환율, 주가의 복잡한 관계.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신호는 환율과 금리에 있죠.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7. 전통적 고점 지표들. 토요일 오후 지훈이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꺼내 설명을 시작했죠. 지훈아, 오늘은 시장의 고점을 알려주는 전통적인 지표들을 가르쳐 줄게. 먼저 PER을 적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죠. PER이 역사적 평균보다 높으면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야. 지금 S&P 500의 케이프 지수를 봐. 케이프 지수는 경기 조정 PER입니다. 10년 평균 이익으로 계산하죠. 현재 30이 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준에서는 항상 조정이 있었죠. 다음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기업의 장부 가치 대비 시장 가치야. 이것도 지금 역사적 고점이지. 마지막으로 버핏 지수를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야. 100%가 넘으면 과열이라고 봐. 지금은 180%야.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고점이네요? 이게 다 역사적 고점을 가리키고 있어.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지표들이 언제 꺾일지는 모른다는 거야. 1년이 걸릴 수도,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지. 상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PER 같은 거 이제 의미 없대. 시대가 바뀌었다고. 저는 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해. 2000년에도 올드 이코노미는 죽었다고 했거든. 역사를 무시하는 순간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30년간 이것을 수없이 봤죠. 저녁에 유튜브 방송을 위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각 지표의 역사적 추이와 현재 수준.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표가 위험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8. 낙관의 함정. 일요일 아침, 지훈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AI 시대는 다르다잖아요.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 내가 평생 들은 말이다. 그리고 항상 무너졌지. 지훈이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AI는 혁명적이잖아요.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저는 과거 사례들을 들려줬습니다. 90년대 말 인터넷 혁명. 모두가 새로운 시대라고 외쳤죠. 결과는 나스닥이 80% 폭락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 성장 스토리. 중국이 세계를 먹여 살릴 거라고 했죠. 결과는 원자재 버블이 꺼졌습니다. 기술은 진짜야. 하지만 주가는 늘 과도하게 반응해. 그게 문제지. 상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호야, 엔비디아 실적 좋대. 역시 AI는 다른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과 주가가 적정한 것은 다른 문제야. 실제로 엔비디아의 PER은 70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웠죠. 오후에 옛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0년 시스코의 자료였죠. 당시 시스코는 인터넷의 중추였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시스코 장비를 통과했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시스코는 여전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2000년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죠. 24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지훈아, 낙관의 함정이 바로 이거야.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는 거지. 지훈이가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AI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되, 적정 가격에 사야지. 모두가 열광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의심할 때 사는 거야. 밤에 생각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이번엔 다르다는 환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질 때 가장 큰 고통이 시작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뿐입니다. 9. 내부자 매도의 그림자. 월요일 아침, 저는 충격적인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자사주 매도 소식이었죠. 지훈에게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메타 저커버그, 아마존 베이조스. 다들 자기 회사 주식을 팔고 있어.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자기 주식을 판다고요? 그것도 수십억 달러씩 말이야. 저는 내부자 거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경영진이 자사주를 사는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대량 매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주인이 팔기 시작한 집에 세입자가 더 들어올 수 있을까? 상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거 세금 때문 아니야? 부자들 세금 대책이라던데. 저는 반박했습니다. 세금 때문이라면 왜 하필 지금일까? 주가가 최고점일 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명확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내부자 매도가 급증했죠. 특히 AI 관련 기업들의 경영진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오후에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그럼 우리 보고 사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판다는 거네요? 사기 아닌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합법적이에요. 하지만 신호는 분명합니다. 저커버그는 2024년에만 20억 달러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베이조스도 비슷한 규모였죠. 이들이 모두 틀렸을까요?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지훈이 저녁에 물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팔면 우리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따라하면 안 돼. 하지만 경계 신호로 받아들여야지. 저는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도 내부자 매도가 급증했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대량 매도했고 얼마 후 버블이 터졌습니다. 역사는 운율은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내부자들이 조용히 빠져나갈 때 일반 투자자들은 열광적으로 뛰어듭니다. 그것이 시장의 아이러니죠. 밤늦게 추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도 AI 관련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죠.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는 모두가 춤을 추는 법입니다. 10. 에필로그 현금도 자산이다. 화요일 저녁, 마지막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금도 자산이라는 것을요. 시청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으라니 말이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준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와 현금 비중이지.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40%는 우량 배당주, 30%는 달러 자산, 30%는 현금.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구성이었죠. 현금은 옵션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옵션 말입니다. 지훈이 방송을 보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 그럼 지금은 팔 때예요? 살 때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편히 잘 수 있는 답을 찾아야지. 지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확한 답을 원했겠죠. 하지만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답이 있을 뿐이죠. 상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 상구야, 우리 나이에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이르면 다시 벌 시간이 없잖아. 방송을 마치고 시청자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배웠습니다. 이 메시지가 제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과 함께 사는 법을 전할 수 있었다면 성공한 것이죠. 밤이 깊어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일 겁니다. 시장은 계속 요동칠 것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죠.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배운 교훈이었죠. 여러분,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하죠. 흔들리지 마세요. 원칙을 지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때문에 인생을 잃지 마세요. 시장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시장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50 플러스 세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행복한 투자,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